왜 토트넘은 프랭크 감독을 선택했을까? 데이터가 알려주는 결정적인 이유. 프랭크 감독은 22-23 시즌을 마무리하며 더 실용적인 경기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브렌트포드는 프리미어리그 최하위 수준의 임금 총액에도 불구하고 9위를 기록하며 또 한 번 기대 이상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같은 시즌 토트넘은 2배가 넘는 임금에도 불구하고 단 한 계단, 한 점 차이로 8위에 머물렀죠. 브렌트포드는 챔피언십 시절 점유율 기반의 공격 축구로 승격에 성공했습니다. 19-20 시즌과 20-21 시즌 모두 정규리그 최다 득점, 각각 80골, 79골, 점유율 상위 5위 안에 들며 티키타카 팀이라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프리미어리그 승격 이후에 프랭크 감독 스타일은 변화했습니다. 강팀과의 정면 승부를 피하고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승률을 끌어올리고 실제로 빅6와 12경기에서 6승 3무 3패를 기록하는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준 거죠. 하지만 리그에 적응하면서 그들은 자신감과 실력이 향상되면서 다시 챔피언십에서 사용했던 플레이 스타일에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래프는 프랭크 감독이 지도 아래 6시즌 동안 그들의 축구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여준다고 하죠.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봐볼게요. X축은 장면당 평균 패스 수를 보여주는 거고 Y축은 전방으로의 직접적인 진행 속도를 보여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을 보면 적은 패스 수 플러스 빠른 전진 속도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로 20-21 시즌인데 빠르고 직선적으로 전진하는 다이렉트, 그러니까 점유율 중심보다는 적은 패스 수로 빠른 그런 전술 스타일을 구현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24-25 시즌 브렌트포드를 보면은 이거는 많은 패스 수 거기다가 느린 전진 속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더 정교하고 세밀한 빌드업 중심의 플레이를 구현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기 시즌에 19 시즌에서 21 시즌에는 빠르고 다이렉트한 스타일을 보여주었으며 22-23 시즌부터는 점차 느려지고 패스가 많아지면서 점점 더 빌드업 중심의 축구를 구현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지난 시즌이었던 24-25 시즌에는 거의 최하단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가장 느리고 정교한 플레이를 보여줬다고 해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프랭크 감독은 직선적이고 빠른 공격에서 세밀한 패스 빌드업 방식으로도 전략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적이고 빠른 공격에서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을 챙기면서 빌드업 방식으로 전략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2부에서 1부를 올라가면서 전술을 바꾼 거기도 하고 EPL에서 승격하자마자는 아무래도 이제 1부 리그에서 이렇게 적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역습 축구를 구현했지만 이제 적응을 하면서 자신이 원래 잘했던 전술까지 구현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실용주의는 그가 토트넘의 차기 감독으로 지목된 이유 중 하나인데요. 토트넘은 무리뉴, 콘테, 누누 등 수비 중심의 감독과 이후 포스테코글루라는 점유율 기반의 공격적인 감독으로 극단적인 변화를 거듭했지만 결과는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16년 만에 트로피를 안겼지만 리그에서는 구단 역사상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며 경질됐죠. 근데 프랭크 감독은 계속해서 이건 들려오는 소식이었죠. 한 가지 A 플랜만 고집하는 스타일의 감독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전술적 조정을 잘하는 감독입니다. 브렌트포드는 핵심 선수를 매년 팔아야 하는 셀링 클럽이었지만 프랭크는 매번 다른 유형의 공격수를 적절히 활용해 팀의 경쟁력을 유지했습니다. 모페이, 와킨스, 이반토니, 은베모 등 다양한 스타일의 공격수를 모두 성공적으로 기용해왔죠. 전술적으로도 포스테코글루보다 훨씬 유용합니다. 올 시즌 브렌트포드는 평균 점유율 47.7%로 6번째로 낮았지만 필요시에는 점유율을 끌어올릴 줄 아는 팀이었죠. 예를 들어 입스위치 상대로는 64.6%의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프랭크는 롱패스를 과감히 활용할 줄 아는 감독인데요. 브렌트포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지난 4시즌 연속 롱패스 비율 상위 5위 안에 들었고 22-23 시즌에는 16.6%에 달했습니다. 장면마다 패스 수를 보여주는 게 지금 X축인 것 같고 Y축은 좀 직선적인 패스를 보여주는 지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점유율을 가져가는 패스 수에 관해서는 평균보다 살짝 낮긴 하지만 직선적인 움직임에서는 상위권에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직선적인 공격도 잘하고 점유율 기반의 축구도 잘 구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롱볼을 구현하는 감독은 아닌데요. 브렌트포드는 효율적인 압박으로도 강점을 보였습니다. 지난 시즌 상대 진영 40m 이내에서 공을 탈취한 횟수, 하이 턴오버는 319회로 리그 6위였고 이는 토트넘 320회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압박 횟수는 리그 14위, 2265회에 불과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압박이 강점임을 보여준다고 해요. 지금 하얀색 공은 높은 지역에서 턴오버한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 슛을 마무리한 장면 그리고 골로 마무리한 장면은 빨간색
지표를 보여주는 것 같죠. 그래서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 리그 3위의 평균 활동거리,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부상을 유발하는 2위의 오프 더블 움직임을 기록했으며 이는 잦은 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챔피언스 리그까지 병행해야 하는 다음 시즌을 고려하면 프랭크 감독은 덜 체력이 소모되는 축구는, 그러니까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전술은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격에서의 슈팅 효율은 좋은 지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브랜트포드는 지난 시즌 슈팅당 평균 기대 득점 0.14로 리그 1위였고 지난 시즌 0.13 2위, 21-22 시즌 0.14로 1위까지 포함해 최근 4시즌 중 3시즌이 역대 상위 10위 내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저도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대부분의 슈팅을 페널티 박스 안에서 시도하며 24-25 시즌에는 슈팅의 77%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나와 이 역시 리그 최고이며 지난 4시즌 동안 어떤 팀보다도 높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 퍼센트는 박스 안에서 슈팅 퍼센트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왼쪽은 시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24-25 시즌에 박스 내에서 슈팅 비율이 최고였습니다. 리버풀도 지난 시즌은 74.2%였고요. 근데 좋은 점은 수비 상황에서도 유사한 효율성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즌 페널티 박스 내에서 허용한 슈팅 비율은 64.1%로 리그 3위였고 슈팅당 평균 실점 기대값은 0.09 기대 득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다만 전체 슈팅 허용이 647회로 많았지만 이게 실제 실점으로 이어지는 건 57골에 그쳤기 때문에 실점을 할 수 있는 억제 효율이 높았다는 점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토트넘에게 항상 문제로 뽑혔던 세트피스가 있었죠. 근데 프랭크 감독은 세트피스에서도 차별화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4시즌간 세트피스 골은 54골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아스날이 66골, 리버풀은 61골, 맨시티 58골에 이어 리그 4위를 차지했으며 세트피스에서의 총 기대 득점 값은 64.7로 리그 1위였습니다. 또한 세트피스 한 번당 평균 기대 득점은 0.10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금 아래 지표를 보시면 드디어 토트넘에게도 세트피스를 중요시하는 감독을 데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토트넘이 히어리고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프랭크 감독 선임이 늦어졌잖아요. 그게 좋은 코치를 데려오기 위해 브랜트포드와 협상 과정에서 늦춰졌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세트피스 코치를 데리고 오기 위해 시간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전술적 유연성과 데이터 기반의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제한된 자원으로도 최대 성과를 이끌어온 감독입니다. 토트넘이 최근 수년간 겪은 전술적 혼란과 비효율성을 극복하려고 한다면 프랭크 감독의 선임은 충분히 선임할 수 있는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옵타 데이터에 따라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일단 토마스 프랭크 감독 자체가 EPL 그리고 2부 리그에서 경험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현할 수 있는 전술 활용도도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4-2-3-1이 가장 주 포메이션이고요. 그 다음 4-1-2-3도 되고 거기다가 이제 3팩도 구현할 줄 아는 감독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브랜트포드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점유율 축구를 구현하지 못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이제 리그를 승격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일부에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해야 되고 빅6 팀들을 상대로 고전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점유율을 고집하다 보면은, 그래서 역습 축구를 더 구현을 했던 것이지 점유율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감독일 뿐더러 토트넘도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기 때문에 효율적인 축구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게 이번 시즌에 슬롯 감독이 너무 잘했던 거죠. 무조건적으로 윙어들에게 공격적인 전술을 시킨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체력 안배가 필요한 경기라면 전술적으로 내려서서 역습을 구현하는 모습도 자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랭크 감독이 그것을 좀 구현을 잘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언급한 것처럼 포스테코글루가 정말 아쉬웠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빅리그에서의 경험은 아쉬운 감독이었잖아요. 리그가 너무 처참했기 때문에 2년차 막바지에는 B플랜을 구현하긴 했지만 그걸 구현할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했고, 근데 프랭크 감독은 어느 정도 경험이 정말 많은 감독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발밑 좋은 선수를 정말 우선시합니다. 그러니까 포로 같은 경우에 포스테코글루 감독 밑에서 저는 조금 단점이 부각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왼쪽으로 공격 비율을 높이다 보니까 포로의 그런 공격적인 크로스나 아니면 스루 패스의 능력을 잘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수비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공격적인 모습보다는 아쉬운 지표를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1대1 수비를 많이 해야 되는 장면을 보여줬고, 그래서 포로가 정말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선수 한 명은 애초에 브랜트포드가 영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당연히 브랜트포드가 영입을 하려고 할 때, 그리고 지금 아치그레이를 봤을 때 우승권에서 주전으로 뛸 수 있는 기량을 가진 선수다라고 생각은 절대 못하지만 어쨌든 정말 잠재력이 뛰어난 육각형인 선수잖아요. 그래서 프랭크 감독 밑에서 포텐을 터뜨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무래도 롱볼 전술도 많이 구현을 하는 만큼 로메로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로메로의 미래가 좀 많이 걱정이 되긴 해요. 로메로가 만약에 미래에 떠나게 되면은 비교적 발밑이 좋은 수비수가 필요한데 그게 드라구신이 대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기대가 되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프랭크 감독에 대해서는 잠깐 오피셜이 발표가 돼서 다뤄봤는데,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